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1950년대 후반 전라남도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다 냄새와 갯벌, 그리고 짠내 섞인 바람이 제 유년 시절의 배경이었죠.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낡은 버스를 몰며 읍내와 마을을 오가셨고, 어머니는 동네 회관이며 초등학교, 공중화장실까지 닦으셨어요. 5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 두 분은 말 그대로 하루 24시간을 삶에 쏟아붓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손등은 항상 물에 불어 있었고, 손톱 옆엔 거칠게 터진 상처가 늘 있어 피가 맺혀 있었죠. 그럼에도 어머니는 한 번도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시절엔 어머니 손 냄새, 연탄 냄새, 그리고 늘 젖은 걸레에서 풍겨오던 그 특유의 귀퀴한 냄새가 집 안 가득했어요. 겨울이면 방 하나에 5남매가 서로의 발을 베고 자야 했고, 여름이면 부채 하나를 5명이 돌렸으며 모기장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도시락은 고들빼기 한 조각에 보리밥 반, 흰쌀 반. 아이들 도시락이 펼쳐질 때마다 저는 가방 안에서 꺼내기를 주저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웃으며 던진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죠. 야, 영수야, 너 그 고들빼기냐? 너네 엄마 아침에 우리 교실 화장실도 닦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끄럽고 화가 나고, 무엇보다 엄마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달려나와 집까지 울면서 걸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엔 꿈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들러 나가서 고구마 순을 따야 했고, 가끔은 해가 지기 전에 연탄을 배달하는 일도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어요. 형이 먼저 다니기로 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집안 살림을 도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며 제 어깨를 토닥이셨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제가 더 미안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걸까? 나는 정말 여기까지인 걸까? 그 질문이 어느 순간 제 안에 깊은 울림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17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합니다. 도망치자. 이 가난과 이 막막함에서 벗어나 보자. 주머니엔 500원이 전부였고, 어머니가 싸주신 고등어 한 토막을 신문지에 싸서 가방에 넣은 채 몰래 새벽 첫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땐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말도 길도 사람도 전부가 낯설었고 무서웠습니다. 무작정 찜질방에서 며칠을 버티며 일거리를 찾아다녔죠. 그러던 중 어느 공사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세요. 그때부터 제 손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엔 시멘트 자루 자국이 깊게 남기 시작했어요. 하루 일당 1200원. 그것이 제 하루의 값이었습니다. 밤이면 근처 교회에서 운영하는 야학에 다녔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제게 그러셨어요. 영수야, 너는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야. 손을 믿어라.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나도 언젠간 남들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즈음 길을 걷다가 우연히 인쇄소 보조 구함이라는 벽보를 보게 됩니다. 활자 정리, 종이 재단 보조, 경력 무관. 이건 나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장 문을 두드렸죠. 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쇄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제 인생은 그날 이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 활자 하나하나를 손으로 정리하던 그 작업은 힘들었지만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내 손에서 뽑혀 나온 글자가 누군가에게 읽힌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3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새벽엔 신문을 돌렸고,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대신했고, 월세 8,000원짜리 옥탑방에서 물세와 전기세를 걱정해야 했지만 제 마음은 부자였습니다. 3년이 지나고 모은 돈이 38만 원이 되었을 무렵,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내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영순의 복사방. 이름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골목 안쪽 2평짜리 공간. 폭삭이 한 대가 전부였고 간판도 직접 손으로 써붙였어요. 하지만 그 공간에서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사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교사들이 여기 출력이 제일 잘 돼요 라고 말해줄 때 제 손끝에서 다시 피어나는 인생이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폭사방이 곧 인쇄소로, 그리고 작은 계약서 하나가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지면서 저는 서서히 서울에서 이름 있는 인쇄소 사장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500원 들고 올라왔던 아이가 이제는 직원 5명을 거느리고 회사를 운영하게 된 거죠. 그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정말이지 단 하나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 그 하나만으로 버텨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고등어 한 토막과 500원. 그게 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폭사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시점에 폭사방 옆 작은 점포 하나에 임대라는 종이가 붙었습니다. 그 점포를 본 순간 묘한 설렘이 가슴에 스며들더군요. 그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아침마다 지나가는 학생들과 회사원들을 위해 따뜻한 국물이라도 팔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뿐이었어요. 작은 조리대 하나, 간이 의자 서너 개. 메뉴도 단출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김밥, 그리고 튀김. 딱 4가지. 간판은 영순의 분식. 별다른 이름도 없이 손글씨로 써붙인 간판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장사가 잘 됐어요. 왜였을까요? 맛 때문일 수도 있고 제가 워낙 인사를 잘하고 웃으며 응대해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는 진심이었을 거라고요. 고된 하루 속 그 짧은 10분이라도 따뜻한 한 끼를 대접받는 기분, 그걸 전하고 싶었거든요. 분식집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폭사방에서 인쇄물을 찍고 오후 3시부터는 분식집에 가서 어묵 국물을 끓이고 떡볶이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폭사방에 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한 명을 분식집으로 옮겼습니다. 형, 나 떡볶이 타는 냄새만 맡아도 살찔 것 같아요. 그렇게 웃으며 일하던 그 친구는 지금은 어느 중소기업의 과장이 되어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매출은 점점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하루 5만 원, 그 다음엔 10만 원, 어느 날은 18만 원이 찍혔을 때 통장을 들고 혼자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진짜야?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거 다른 데서도 먹을 수 없어요? 다른데요? 네. 저쪽 회사 본사 사람인데요. 강남에도 하나 내면 대박 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내가 프랜차이즈 같은 걸 해도 될까? 한참을 고민했지만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남의 가게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게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2번째 영순의 분식을 오픈한 거죠. 이번엔 홍대 입구 근처였습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였어요. 임대료는 높았지만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직접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분식집에서 일하던 조리 보조 친구에게 점장 자리를 맡겼어요. 잘하면 다음 가게는 내 이름으로 해주겠다. 그 말에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놀랍게도 그 가게는 첫 달부터 대박이 났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30만 원을 넘더니 2달째부턴 50만 원이 넘었어요. 홍보 따로 안 했습니다. SNS도 없던 시절이었지만 입소문은 그보다 빠르고 강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된다. 이 브랜드, 이 맛, 이 진심은 통한다. 그렇게 1년 안에 3번째, 4번째, 5번째 가맹점이 생겨났고 제가 운영하는 매장만 3곳, 가맹점은 9곳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회사 같은 본부를 만들 필요를 느꼈고 인쇄소 뒤편에 창고를 개조해서 영순의 분식 브랜드 총괄 사무실을 만들었죠. 직원 7명을 뽑고 소스 제작, 물류 관리, 위생 점검, 가맹점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사업은 기세등등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어디를 가든 당당했습니다. 김영수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어릴 때 불리던 야 고들빼기 도시락 소리보다 훨씬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 시절 제 인생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공급 계약 때문에 자주 오가던 식자재 납품업체. 거기서 자주 통화하게 된 여직원 한 명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발주 일정, 수량 조율, 배송 누락 확인. 늘 똑같은 업무 이야기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늦게 끝나고 가게를 정리하는데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세요? 네, 요즘 손님이 많아서요. 저녁은요? 아직 못 먹었어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가게 앞에 뭐 두고 갈게요. 그녀는 퇴근길에 뜨끈한 콩나물국과 주먹밥 한 통을 조심스레 들고 와서는 차가운 손으로 제 앞에 놓고 갔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서 나 혼자 남아있다고 느껴졌던 밤들이 이 작은 온기에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 저는 당신의 지난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대단하다고 느껴요. 사람은 어디서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걸어왔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처음으로 제 과거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었죠. 1년 뒤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양가 인사를 드릴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장인 어른 댁을 찾았습니다. 장인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그래, 자네가 바로 그 영순의 분식 사장이구먼. 우리 딸이 자네 얘기를 하도 해서 이름은 익숙했어. 그런데 말이야, 떡볶이 소스, 그거 직접 개발한 거 맞나? 네, 장인어른. 한 달 넘게 온갖 재료를 섞어가며 직접 맞춘 맛입니다. 아하하, 자네 대단하구먼. 난 이런 성실한 사람이 사위라면 100번도 찬성일세. 장모님도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딸 눈은 정확해. 자네 같은 사람한테 우리 딸 시집 보내는 거 난 너무 좋네. 이제 우리 식구 됐으니 편하게 생각하게. 그날 이후 장인어른은 매장마다 직접 방문해 주셨고 우리 사위 가게 하며 일부러 단골을 데려오시기도 했습니다. 장모님은 김치며 장조림, 나물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아내에게 보내주셨죠. 설날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영수야, 너도 우리 아들이야. 사위가 아니라 진짜 내 아들 같아. 결혼 후 아내는 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SNS에 영순의 분식 사진을 올리고 가맹점주 모임 때마다 기획안을 짜고 메뉴판 디자인도 직접 손을 봐줬죠. 그리고 저녁이면 집에서 저를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이야.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 말했죠. 나 당신을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 거야. 영수 사장님 부인이에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게 내 목표야. 그 시절 우리 가족은 단단한 벽처럼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모님을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며 살뜰하게 챙겼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양주를 몰래 구해서 가져오기도 했어요. 아버님, 이거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 특별히 구해주신 거예요. 맛만 보세요. 어머님한테 혼나기 전에. 그리고는 아버지 몰래 웃으며 따라드렸죠. 어머니도 며느리를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내 딸 같아. 하나뿐인 딸 같다니까. 그렇게 누구 하나 빠짐없이 웃음이 끊이지 않던 시간들. 그 시절이 제 인생의 봄이었습니다. 결혼한 뒤 아내와의 첫 몇 달은 그야말로 꿈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식탁 위에 놓인 뜨끈한 북엇국 냄새가 저를 반겨줬고 저녁이면 아내가 먼저 퇴근해 초인종 소리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저를 맞아줬죠.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손부터 씻고 와요. 내가 닭볶음탕 해놨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갈수록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아내가 아침부터 이상하게 들떠 있었죠. 입덧처럼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더니 혹시나 싶어 테스트기를 사다 건넸습니다. 잠시 뒤 욕실 문이 열리더니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부모 된 것 같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가난했던 과거도 쫓기듯 살았던 젊은 날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편의점에서 작은 케이크를 사와 촛불 하나를 꽂았습니다. 우리 아이의 첫 생일 케이크니까. 둘이 손잡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직 세상에 오지도 않은 너를 축하해.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고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 절대 힘들게 하지 않겠다. 우리 아이에게도 최고의 아빠가 되겠다. 임신 소식을 부모님께 전하자 아버지는 몇 번이고 제 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죠. 그래, 잘했다.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온 거다. 어머니는 눈물부터 흘리셨어요. 내가 너 낳을 땐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손주는 따뜻하게 태어나겠구나. 장인어른은 어깨를 탁 치며 웃으시며 이제 진짜 어른 다 됐구먼. 자네 이젠 사장도 아니고 아빠야. 하셨고 장모님은 태교에 좋다는 약초며 한약을 직접 다려 보내주시고 입덧이 심할 땐 아예 집에 오셔서 아내를 돌봐주셨습니다. 그 무렵 영순의 분식은 그야말로 전성기였습니다. 가맹점 수는 20개를 넘었고 매출도 고공행진을 달렸죠. 그때가 제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던 시절이었어요.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저는 아내 몰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며 예쁘다고 말했던 소형 외제 SUV. 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차 키를 건네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나한텐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야. 이건 그 보답이야. 아내는 말없이 키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던 순간 제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가게를 늘리는 이유도 모두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였어요. 아내는 육아에 온 마음을 쏟았고 늘 이렇게 말해줬죠.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이는 당신 같은 사람을 아빠로 둬서 행복할 거예요. 그 말 한마디면 새벽까지 일해도 힘이 났습니다. 그땐 정말 모든 게 완벽했어요. 행복이 넘쳤고 우리 가족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 행복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왜 이래? 백화점 한 번도 안 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번 달은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갔어. 조금만 줄이면 괜찮을 것 같아. 줄여? 내가 뭘 그렇게 써야 줄이지? 그때는 그냥 답답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말투가 바뀌었어요. 사장 부인이라고 결혼했더니 지금은 무슨 알바생 마누라 같네. 다들 제주도 가서 휴가 사진 올리는데 나는 맨날 집에서 콩나물국에 오징어 볶음이야? 여보,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워. 임대료도 오르고 재료비도 급등했어. 곧 괜찮아질 거야. 곧이 언제야? 나도 나 살기 바쁘다고. 내 인생, 당신 회사 하려고 사는 거 아니야. 더는 참기 어렵다 싶어 생활비를 줄여달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죠. 당신이 회사를 어떻게 굴렸길래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사업이 아니라 그냥 실패야.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도 당신 자랑하고 다니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얼굴 들고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그 말 한 줄에 이젠 더 이상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즈음 장모님께 용돈을 드리러 갔습니다. 예전처럼 바리바리 반찬을 싸주시던 그분은 봉투를 슬쩍 열어보시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20만 원? 이젠 이것밖에 못 줘? 예전엔 50만 원이 기본이었는데 말이야. 자네 회사 잘 된다더니 거짓말 아니었어?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어딘가 뚝하고 내 안에 무엇인가가 부러져 나간 듯 했죠. 그 즈음 아내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자주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술 냄새가 나고 소파에 털썩 앉아 말하곤 했어요. 형님네는 이번에 제주도 풀빌라 갔다 왔대. 그 형부는 공기업 다닌다더라. 확실히 월급 꼬박꼬박 받는 게 최고야.
우리도 그냥 당신이 공무원이나 했으면 좋았을걸? 그 말에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형부는 공기업 다닌다더라. 그 말을 꺼낸 날 이후 저는 늦게까지 일을 하다 빈 방에 들어와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식탁에 앉아 혼자 국을 데우다가 아내가 처음 요리해준 북엇국이 떠올랐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집안에 내 따뜻한 자리 하나 없다는 걸 그때서야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점쯤 사업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공장에 발주하던 떡과 소스 원재료 값이 2배 가까이 뛰었고 기존의 가맹점 중 몇 곳은 매출 부진으로 폐점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새 메뉴 개발에 몰두했지만 고정비와 물류비가 늘면서 자금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나도 진짜 죽을 힘 다해 버티고 있어. 우리 둘이 같이 조금만 줄이자. 이번 달 생활비는 조금만 아껴줘. 그러자 아내는 냉장고 문을 쾅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뭘 줄여? 애 기저귀도 못 사게 할 거야? 마트 가면 손가락만 빨라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지금 이 상황이. 아, 몰라. 나는 몰라. 당신이 사업 망쳐서 이 지경 된 거지. 당신이 회사를 어떻게 굴렸길래 이래. 당신은 사장이 아니라 무능력한 가장이야. 그 말이 끝났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아내의 말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부모님이 이 집에 오는 건 절대 안 돼. 여긴 내 집이야. 당신 돈으로 산 것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집이야. 앞으로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는지 그건 내가 정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모님을 아버님, 어머님 하며 그렇게 따뜻하게 부르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까지 냉정해질 수 있는지. 그 후로는 제가 이번 주말에 부모님이 잠깐 오신다더라. 그 말을 꺼내기만 하면 그녀는 말도 없이 외출해버렸습니다. 아이와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 이 집 안엔 엄마의 기운조차 느껴지지 않게 되었죠. 어느 날 장모님 댁에 들렀습니다. 기름값도 빠듯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께 인사라도 드려야 한다는 마음에 과일 한 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연 장모님은 바구니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그냥 오지 그랬어. 이걸로 체면이 서겠어? 과일도 요즘 비싼 거 잘 사야 하는 거 몰라? 그 말에 저는 죄인이 된 듯 얼어붙었습니다. 곧이어 장인어른이 안방에서 나오셨고 장모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아휴, 이제 사위 사업도 끝났나 봐요. 아이고, 애 엄마가 속을 썩일만 해요. 그때 장인어른이 조용히 말리셨습니다. 여보, 사위 들으라 하는 소리야. 사람 일이 다 잘 될 수도, 다 못 될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모님은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 어딘가가 뚝 하고 부러져 나간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당신도 요즘 너무 냉정해. 같이 살아가는 사람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자 그녀는 비웃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당신이 성공해서 결혼한 거야. 당신이 가난했으면 애초에 이런 집에 살 수 있었겠어? 이 정도 집도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줬잖아. 당신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 맞나? 며칠 뒤 아내는 집에 장모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집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엄마랑 얘기했어. 당신이 이 집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도 이 집에 계속 살 수는 없지. 뭐? 이 집은?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집이야. 대출도 우리 엄마 아빠가 갚고 있어.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당신이 뭘 해? 그날 저는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아이 사진 한 장,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마음 하나만 남았습니다. 한 달 뒤 변호사로부터 도착한 서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경제적 능력 없음. 가정 부양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 이혼이 불가피함. 그 말이 활자화된 종이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남자의 이야기. 사람이 힘들 때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는 말. 그게 바로 지금의 제 이야기입니다. 이혼이 결정되고 나서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살던 집을 나오고 아이가 없는 집에서 처음 맞는 아침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은 알람이 울리는데도 일어날 이유가 없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한 사람도 아니구나. 그게 진짜 이혼의 실감이었습니다. 혼자라는 건 이렇게나 차가운 일이더군요. 그 즈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있는 그 집은 이제 집도 아니다.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 집에 잠시 머물게 됐습니다. 작은 방 하나. 낮에는 어머니가 반찬을 만드시고 아버지는 여전히 고물상 트럭을 몰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 씨? 형빈이 말인데, 나 이제는 좀 힘들어. 아이를 당신이 데리고 가면 안 될까? 한참을 침묵하다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데려올게. 그리고 그렇게 내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을 때 조금 낯설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기억할까?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런데 형빈이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이불 속에 쏙 들어오더군요. 작은 숨소리, 따뜻한 체온. 그게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나는 이제 여기서 자는 거야?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진짜? 그럼 아빠가 매일 같이 자. 응. 아빠가 이제 매일 너 옆에 있을 거야. 그 말에 아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야 한다. 다른 어떤 꿈보다, 다른 어떤 성공보다 이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생계였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고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카드도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하던 시절처럼 몸부터 움직이자고 다짐했죠. 아는 지인의 소개로 소규모 인쇄물 납품 일을 하게 됐습니다. 트럭 한 대 없이 직접 등산 가방에 전단지와 포장 박스를 넣어 나르며 하루 23만 원씩 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 분식 프랜차이즈 하던 그 김 사장이라던데. 하지만 이젠 괜찮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일하는 거라면 내 손이 닳는 것도 어깨가 무너지는 것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느 날 형빈이가 유치원에서 가져온 그림 하나를 보여주더군요. 아빠랑 손잡고 공원 가는 그림이에요. 그래? 아빠랑 있으면 좋아? 응. 우리 반 친구들은 엄마랑만 놀러 간다는데 난 아빠가 더 좋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형빈이는 빠르게 밝아졌습니다. 아침마다 아빠 도시락 싸줘요 하며 졸라대고 제가 밤에 늦게 들어가면 작은 눈으로 졸면서도 기다리더군요. 그런 형빈이를 보며 다시 내 삶에도 햇살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예전에 함께 일하던 분식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혹시 다시 사업 생각 없어요? 예전처럼 프랜차이즈는 말고 그냥 작게 본사 없이 운영해 보는 거 어때요? 사실 두려웠습니다. 다시 실패하면 이젠 정말 일어날 힘조차 없을까봐. 하지만 저는 용기 냈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내 손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 말없이 지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내 엄마랑 나라 조금씩 모은 돈이다. 처음 시작할 때 써라. 봉투 안엔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주셨던 고등어 한 토막. 그보다 훨씬 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가진 건 없지만 내 곁에 아직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형빈이는 요즘도 묻습니다. 아빠, 우리 가게 이름 뭐야? 글쎄, 뭘로 할까? 아빠네 떡볶이. 좋다. 아빠네 떡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아빠로서,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저를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매출은 적고 손님도 많지 않지만 제 가게 문은 매일 아침 열립니다. 그리고 가게 한켠에는 형빈이가 그려놓은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아빠는 나의 슈퍼맨. 그 아래 작고 삐뚤한 글씨로 쓰인 말. 아빠 사랑해요. 그 한 줄에 나는 다시 하루를 살아낼 이유를 찾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형빈이와 손을 잡고 가게로 향합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손잡고 걷는 그 짧은 시간이 제 하루의 가장 따뜻한 순간이 됐습니다. 아빠, 오늘도 손님 많이 오면 좋겠다. 그래 형빈아. 오늘은 떡볶이보다 너를 더 많이 자랑하고 싶다. 가끔 손님들이 물어보곤 합니다. 사장님, 여기 혹시 옛날에 영순에 분식하던 분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예전엔 좀 많이 벌었었죠. 지금은 적게 벌어도 더 행복해요. 그럼 손님들이 웃습니다. 그리고는 덤으로 튀김 하나 더 주문해 주시곤 하죠. 그 웃음들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됐습니다. 하루는 형빈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나도 가게 해도 돼? 그럼.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가게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해. 응. 나도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될래.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동생들과 부모님이 조촐한 바비큐를 하자고 해서 시골집 마당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무장갑을 끼고 숯불을 피우셨고 어머니는 콩나물 무침에 김치를 내오셨죠. 형빈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할아버지 고기 언제 익어요? 하고 소리쳤고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뜨거운 숯불에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아버지, 예전에는 왜 그렇게 무서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너희들이 굶지 않으니까. 그래도 저는 지금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요. 그 말에 아버지는 말없이 고기 한 점을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었어요. 장모님 댁에서 그렇게 싸늘하게 돌아서던 기억도, 아내가 내게 던졌던 차가운 말들도 이제는 원망으로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있었기에 나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알게 됐습니다. 실패가 내게 알려준 건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 이름보다 더 소중한 가족,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이유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작은 가게에서 아들의 도시락을 싸고 어르신들에게 떡볶이를 덤으로 드리고 퇴근길엔 부모님 댁에 들러 반찬을 나눕니다. 크게 벌지는 못하지만 매일 감사하고 평화롭고 나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때 망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누구를 잃었을까? 삶은 내가 선택한 방향대로 가지 않더군요. 하지만 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어디가 바닥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내 손을 잡아준 사람들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절망의 시간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사랑을 나눠보세요. 어느 날 햇살 같은 사람이 당신 옆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힘들 때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지켜야 할 가족들과 함께 감사하게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만든 떡볶이를 먹고 사장님 진짜 맛있어요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가장 큰 위로이자 행복입니다.